앞으로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힘으로 봐서는 누구나 얘기하는 뭐 10,000포인트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지가 되겠냐가 문제죠. 10,000 갔다가 5,000 가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이 주식은 머리라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머리 좋다가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슴으로 주식하면은 괜찮을까요? 그게 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인 건데 보통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상투예요. 인간의 이 두려움과 욕망, 이 본성을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겨내려고 제가 몸부림치면서 책 읽고 계속 마음을 가다듬고 명상하고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 플러스 리더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치 투자자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88년에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해서 32년 근무하다가 퇴임을 하고 최근에 5년 정도 전에 운용사를 설립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 업계에 몸을 담은 지 39년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의장님께서 39년 동안 쌓아온 어떤 인사이트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사실 의장님 하면은 가치 투자로 또 예. 유명하시잖아요. 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적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주가가 정당한 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샀다가 가격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파는 투자 방식인데 자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상해서 사고 파는 모멘텀 투자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시장의 오해가 그런 거잖아요. 가치주, 성장주 이렇게 대비시키는 건데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가치를 형성하는 3대 요인이 바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기 때문에 성장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자꾸 가치 투자와 성장주 투자를 대비를 시키니까 시장에 오해가 있는 거고, 가치 투자의 반대는 명확히 모멘텀 투자죠. 타이밍 매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주식을 사는 거고, 가치 투자는 내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싼 주식을 사는 거죠.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거니까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취하는 전략이고, 헐값에 사서 제값 받고 팔자, 이런 개념인데 문제는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계산하기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치 합산법을 써서 그 기업이 예전에 벌어들인 수익이 있잖아요. 그 기업에 내재돼 있을 거고, 땅을 산 기업도 있고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현금을 들고 있는 기업도 있고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지만 어쨌든 자산 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과거에 벌어들인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의 양과 질, 지금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의 양과 질을 나타내는 거고, 플러스 미래 가치, 성장 가치. 그러니까 과거에 번 돈 플러스 지금 버는 돈 플러스 앞으로 벌 돈을 합쳐서 가치 합산법으로 계산해서 내재 가치를 구하는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주가가 3만 원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10만 원이다. 저희가 3만에 사서 10만 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중요한 점은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10만 원이어야 된다는 거고, 내재 가치 외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될 때만 사야 돼요. 예를 들면 수급, 외국인이 팔아서, 연금이 팔아서, 아니면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시장의 오해, 편견, 무관심, 이런 것 때문에 쌀 때만 사야 되지, 정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좌초 산업이든지 뭐 언젠가는 없어질 산업이에요. 그런 기업은 싸다고 사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밸류 트랩, 가치 함정에 빠져드는 거고, 그래서 정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될 때만 투자하는 게 진정한 가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의장님께서 처음 88년도에 증권사에 입사를 하셨을 때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는 사실 없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없었죠. 그런데 그 철학을 한국에 어떻게 심으셨는지 그 여정도 짧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97년에 펀드를 맡아서 제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성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운용사 전체에서 2등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98년에 이제 외환위기가 몰아치면서 제가 운영하던 펀드의 성과가 마이너스 40%가 났어요.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57%가 나서 코스피 대비 플러스 17%인 거잖아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57인데 저 마이너스 40이니까 잘했다고 그래서 성과급을 그때 600% 받았던 기억이 나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원금을 40% 깨먹었는데 이 사람은 성과급을 받은 거잖아요. 잘했다고. 거기서 저도 많은 비난도 받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읽었던 책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였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원칙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원칙,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 원칙, 위의 원칙을 잊지 말 것. 그러니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원칙이. 극도로 보수적인 투자 방식인데 제가 엄청 소심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책을 읽는 순간 너무 저랑 딱 맞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이제 가치 투자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회사에 건의를 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가치 투자 전용 펀드를 한번 론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받아들여져가지고 1998년 12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가치 투자 전용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실명 펀드가 한창 유행해가지고 동원 이채원 밸류 1호라는 펀드가 만들어졌어요. 민망하게도 그 펀드를 9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수익률이 127%가 나온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그렇게 얼마 못 올랐는데 네. 그래서 수익률 1등이라고 그때 뭐 매경에 매주 제 이름이 나오고 이채원 펀드 수익률 1등, 수익률 100%. 1999년이 제 인생이 가장 화려했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 지나다니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표지 모델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잡지에. 근데 그 해가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였어요. 왜요? 연말 가니까 그게 87%로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 구간에 한 20-30% 마이너스 난 거죠. 문제는 코스피는 올랐다는 거죠. 그 구간 동안. 그때 사상 유례가 없는 닷컴 버블이 벌어졌을 시절입니다. 네. 그때 주로 통신주, 기술주만 올랐고 그때 코스닥이 아주 약진하던 시기였고 새로운 기술의 PR이 5,000배였어요. 이익은 10억이 났는데 시가총액은 5조 1,000억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거품이 좀 심해가지고 근데 왜 개인적으로 어두운 가장 힘든 날이라고 느끼셨나요? 그런 주식을 저는 한 주도 안 샀어요. 근데 그런 주식만 올랐고 저는 그때 뭐 한전, 삼성화재, 롯데제과, 롯데칠성, 아모레패시픽 같은 우량 가치주를 들고 있었고 그런 주식들은 PER이 뭐 1배, 2배였으니까 그런 주식은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제가 안 가진 LG정보통신이나 KT, SK텔레콤 같은 게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자나 수백 통씩 오고 온몸에 병 나고 그때 한 22일 휴가를 내가지고 좀 쉬고 내가 잘못된 건지 시장이 잘못된 건지 좀 고민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네 철학이 틀린 건 아니니까 고객 신경 쓰지 말고 증권으로 와라. 회사 돈을 줄 테니까 그거를 좀 같이 투자를 해서 운영해 보라고 자금을 그때 700억 정도 받아서 한 6년 운영을 해서 회사에 2,100억 정도 수익을 내준 것 같아요. 한 435% 수익이 났고요. 코스피는 그동안 한 56%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 투자라는 그 철칙을 지켜내셔서 그런 또 높은 수익률을 보신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지루한. 가치 투자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형세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는 체질 개선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가치 투자자로서 가장 뿌듯했던 가장 성공적인 사례도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2009년, 10년이 저희가 힘들었어요. 그때 차화정 장세 벌어지고 대형주 거품, 뭐 LG화학이나 현대차가 엄청 일본이 지진 나고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올라서 중소형주가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펀드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가 그때 종목 수가 한 127종목 정도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위기가 올 때 가끔 이제 거론되는데 이채원의 위기 대처법 이렇게 네이버 치면 뭐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저희는 2배로 일을 한다. 위기가 오면 시장이 아주 안 좋거나 성과가 너무 안 좋을 때는 2배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포트를 전면 체크를 해서 더 건강한 포트폴리오로 간다. 안 되면은 마지막 단계는 그냥 기다린다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는 그냥 기다린다. 무협지를 읽으면서 난 기다린다. 뭐 이건데 마지막은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127종목을 전부 다 전면 재검토했어요. 탐방을 다 다시 가가지고 그럼 직접 실사를 가신 거예요? 예, 저희가 직원이 12명 정도 펀드 매니저가 있었고요. 같이 다니죠. 저희가 제일 많이 다닐 때 1년에 1648회 기업 탐방을 갑니다. 그걸 다 점검을 하고 그 127종목을 20-30종목으로 줄였어요. 정말 좋은 거는 펀드에 3% 5% 이렇게 채우고 그 당시 음식료 비중이 한 30% 같은 것 같아요. 롯데칠성, 롯데제과 같은 롯데 3강이 PR이 3배여가지고 오뚜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127을 덜 매력적인 걸 팔고 아무리 손해봤어도 팔았어요. 30-40% 마이너스 난 것도 있는데 다 팔았어요. 가장 매력적인 걸로 20-30배를 골라가지고 재편을 하고 그 성과가 이제 바로 1년 뒤에 엄청나게 났죠. 그 덕분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계속 쥐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보시고 주식을 원래는 매매를 할 때는 매도할 때 이유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너무 올라서 비싸서 파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고 이런 가정으로 샀는데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더 좋은 대상이 생겼을 때 더 매력적인 대상이 나오면 그냥 팔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일 매력적인 걸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장님의 좀 투자 원칙에 대해서 깊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 원칙은 사실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싸게 사서 적당할 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100% 이해가 되는데 이 손과 마음이 잘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치 투자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어떻게 중심을 다시 잡으시나요? 원칙이 흔들릴 때는 이제 교과서를 좀 읽어요. 교과서가 어떤 바이블 거? 같은 바이블. 거죠. 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아, 투자자라든지 워렌 버핏 책이라든지 혹시 그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한 몇 번 정도 읽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번도 넘는데 다 읽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몇 개 부분만 밑줄 다 쳐놨잖아요. 밑줄 친 거 중심으로 다시 계속 재독을 하고 있는데 읽다 보면 정말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투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거든요. 벤자민 그레이엄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제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투기다. 투자와 투기를 딱 구분하셨는데 이 이상의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읽으면서 다 되새기고 계속 마음을 다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흔들릴 때는 계속 더 아성을 쌓고 철탑 같은 것을 몸속에 쌓아가지고 더 견고히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주식 투자가 보면 워렌 버핏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IQ나 지식, 물론 내부자 정보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건전하고 지적인 체계와 그리고 그 체계를 좀먹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머리 좋다고 주식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슴으로 주식하면은 괜찮을까요? 그게 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인 건데 아, 네. 보통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가 상투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주식 웃고 있는 것 같죠? 보이지 않는 눈물이. 아, 네. 너무나 두려워서 네. 모든 주식을 다 내던지고 싶을 때가 그날이 바닥이에요. 인간의 이 두려움과 욕망, 네. 이 본성을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겨내려고 저희가 몸부림치면서 네. 책 읽고 계속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군요. 좀 다잡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 따라서 투자를 하면 그게 투기가 되는 거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근데 이 좋은 기업이라는 그 정의가 사실 조금 모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예, 좋은 기업이 예, 다 예. 다르고, 특히나 가치 투자자의 렌즈로 기업을 들여다볼 때 어떤 기준이 좋은 기업인가요? 좋은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정량적인 부분은 싼 거잖아요. PBR이 낮아야 되고 PER이 낮아야 되고 뭐 이런 배당 수익이 높아야 되고 이런 거고, 정성적인 부분은 첫째는 경영자의 자질인 것 같아요.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냐, 정직하냐, 그리고 뭔가 비전이 있느냐, 이런 걸 제일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지배 구조를 봐야 되고요. 이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업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어떤 부품업체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느 날 거래를 끊어버리면 망하면 곤란한 거예요.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납품을 하고 하이닉스도 납품하고 LG전자도 거래하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그 기업은 어느 정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군데가 안 돼도 딴 데 팔면 되니까. 그런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 개발, R&D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정성적인 부분은. 그다음에 정량 분석 들어가죠.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안 삽니다. 이런데 싸다. 그러면 정말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뭐 경영자의 자질이라던가 거버넌스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는 뭔가 온라인으로 리서치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공시사항만 봐도 그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투자가 그래서 어려운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할 때 또 가장 위험했던 게 밸류 트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혹시 의장님께서도 이 밸류 트랩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이 빠졌죠. 온통 거의 5년 내내 밸류 트랩에 빠졌어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단순히 싼 주식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상법 개정 후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 거니까 그 주식이. 근데
근데 상법 개정들의 한국 주식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한 장의 종이 쪼가리,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팔 권리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주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짓이었어요. 근데 작년 7월 이후로 그게 바뀐 거거든요. 네. 그 전에 온통 밸류 트랩에 빠졌죠. 너무 싼 주식을 샀는데 변화가 없어요. 주주 환원도 안 하고 주가는 방치돼 있고 IR도 안 하고 PR도 안 하고 몇 년 전에 어떤 기업을 갔더니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 기분이 좋으세요? 주가가 안 올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됐으니까. 승계가 안 돼서. 제가 오랜 기간 투자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7조 7천억 운영하면서 대부분 중소형주로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 다 이대주주였어요. 그래서 회장님들이랑 친분이 있는데 본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면. 그래서 회장님 주식이 너무 싼데 요거 조금만 바꾸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애가 어려서. 아, 승계가 안 된 거예요. 주주관계,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주식을 사서 밸류 트랩에 빠진 거죠. 자, 이렇게 꿋꿋하게 가치 투자의 철학을 지켜오신 덕분에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계십니다. 자, 2021년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자산 운용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을 때에도 라이프 자산운용은 꾸준히 덩치를 키웠는데요. 설립 5년 만에 30배가 넘게 상장하면서 2026년 현재 라이프 자산운용의 AUM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테마나 편입 종목, 리밸런싱 주기 등 이제 성공적인 펀드 운영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첫 시작은 좀 어려웠어요. 2021년 7월 29일이 저희가 첫 펀드였는데 그날이 코스피가 3,240포인트 간 날이에요. 4년 내내 주가가 빠졌어요. 저희가 시작하고. 굉장히 어려운 나날들이었는데 저희가 잘한 거는 그때 사실 코로나 이후에 급등장세가 실현이 됐는데 주식이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그때 실적 대비. 그래서 저희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생각이 없었고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서 탐방을 하면서 정말 거버넌스를 변할 의지가 있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한 10에서 20종목에만 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하는 기업들. 그래서 첫 해에 사실 코스피가 6% 빠졌고 그 다음에 2022년에 코스피가 23% 정도 마이너스 났어요. 저희는 플러스가 나가지고 그 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펀드 중에서 롱올리 펀드 중에서 저희만 플러스가 났어요. 거기서 좀 신뢰를 얻었었고 그 이후에 코스피가 오를 때 뭐 적당히 오르고 뭐 이렇게 한 2, 3년 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된 거고 저희가 잘한 거는 좀 집중 투자했다는 거고 비싼 거는 안 샀다. 그래서 크게 벌지는 못해요. 저희는 항상. 저희가 그 2차 전지 장세에서도 한 주도 산 적이 없었거든요. 배터리. 그래도 성과가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지는 않았지만 코스피가 뭐 한 18% 오를 때 저희도 뭐 한 2, 30% 이렇게 올랐거든요.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정리를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127개 아 예전에 예전에 네.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런 리밸런싱 주기를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올 때 좀 그런 액션을 취해요. 예를 들면 코스피가 갑자기 대폭락을 한다. 그럴 때는 액션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다 마이너스니까 거기서 포트를 한번 교체할 기회거든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꾸준히 오르는 장이어서 서서히 교체하는. 교체는 꽤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가 팔고 나서 항상 오른다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5만 원에 사서 20에 팔았더니 100만 원 가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예전에 쌀 때는 많이 들고 있었는데 저희는 하여간 너무 오르면 견디질 못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보통 어깨 밑에서 팔기 때문에 네. 저희가 팔고 항상 올라갑니다. 주가는. 의장님께서는 기업과 윈윈하는 주주 협력주의를 지향을 예, 하신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한국은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잖아요. 특히 아까 상속 말씀하셨지만 가족 경영 문화가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려면은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인식의 변화가 이게 자리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 회사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을 했죠. 몇십 년 전에는. 자기 지분은 30%인데도 마치 100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게 어려워졌어요. 상법 개정도 되고 3%룰 같은 것도 생겨서 감사도 들어오고 독립이사도 뭐 점점 숫자가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주주 중심의 경영이 자리를 점점 잡아갈 것 같고 점점 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소위 행동주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뭐 극도로 우호적인 행동주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저희가 쓴소리를 하면 요새는 그래도 다 만나줍니다. 옛날에는 탐방을 안 받잖아요. 요즘엔 저희가 주주면은 다 미팅을 해줘요. 해주고 일단 대응을 잘 해줘요. 얘기도 잘 들어주고 액션이 약할 수는 있는데 컨설팅을 했는데 잘 안 되면 그냥 팔고 나가요. 싸우진 않고 그냥 떠납니다. 떠나고 다른 또 그럼 실제로 조언을 해주셨을 때 그거를 토대로 많이 변화를 했나요, 기업들이? 예, 의견을 접은 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중복 상장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포기한 기업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네네.
의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형성하는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관행을 많이 바꾸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적해 오셨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얼마나 해소됐다고 보시고 또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부분 해소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39년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절반 이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싸워왔던 것 같고 외국인들한테 수많은 질문들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싸요? 그게 대답하느라 세월이 갔었고 최근에는 놀랍게도 한국 주식 왜 이렇게 올라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지경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보통 컨트리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많이 들었어요.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만 쏴도 주가가 출렁출렁하니까. 근데 지금은 미사일도 잘 안 쏘고 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것도 없어졌고 두 번째 요인은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산업 구조가 너무 경기에 민감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다 시클리클이잖아요.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주식이 없어요. 탑10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AI 시대의 최고 수혜 업종인 반도체 세계 1, 2위 업체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우주 항공 산업, 방산, 그다음에 바이오, 로봇 이런 쪽이 탑10이에요. 지금 거의 다. 그래서 그것도 없어졌고 남아있는 거는 후진적인 거버넌스였는데 상법 개정에서 없어졌고 마지막 남은 게 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예요. 두 가지입니다. 배당과 주가 상승.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하면 할수록 세금만 많이 내는 거예요. 대주주는 무조건 최고 세율일 거잖아요. 네네. 49.5거든요. 지방세 포함하면. 근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50억 이상 대주주는 27.5를 내야 되거든요. 배당하면 49.5. 회사 팔면 27.5예요. 뭐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1원도 배당 안 하다가 언젠가 회사를 정리할 때 27.5만 내는데 굳이 배당을 할 이유가 없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어서 전 세계에서 배당 성향이 가장 낮았었고 작년 기준으로 배당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면서 49.5가 33으로 낮춰졌어요. 제가 주장한 거는 세율을 일치시켜야 된다. 27.5로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33이고 회사 팔면 27.5예요. 여전히 5.5의 차이가 생긴 건 아쉽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세금을 낮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그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배당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러면 주가도 이제 덩달아서 올라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이해관계 불일치인데 전 세계 모든 주식 투자자들은 자기 주식이 오르기를 원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계시는 대부분의 회장님들은 주가가 오르면 불편해하죠. 상속세가 말도 안 되는 60%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3대까지 가면 남는 게 100이 40이 되고 40이 16이 되고 버리니까 남는 게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승계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그럼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상속세 조정은 대국민적인 합의나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걸 설득하는데 시간도 걸릴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네. 좀 스터디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급한 거는 가업 승계인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독일의 철학은 우리는 부를 승계하는 게 아니다. 책임을 승계한다. 그래서 가장 회사를 잘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서 상속세를 감면해 감면해주겠다. 주겠다. 라는 논리예요. 뭐 간혹 가다가 자격이 없는 2, 3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격이 충분한 2, 3세도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뛰어나요. 수십 년간 이 사업만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함부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할 거거든요. 그리고 자격도 있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 사람한테 승계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좋은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자. 사실 그렇게 되면은 주주한테도 전혀 어떤 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전혀 해가 좋은 없죠. 거잖아요. 그제서야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주가 올라도 아무 문제 없는 그 거죠. 말씀이셨군요. 예, 예. 네. 기업을 볼 때 그 평가를 하는 그 기준들이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전통적인 PER이나 뭐 PBR 이런 지표로는 사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치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몇 년 전에 혹시 PD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DF는 압니다. PDR이 Price to Dream Ratio. Price to 드림 꿈 이상? 꿈. 네. 꿈에 투자하는 거죠. 꿈의 투자요? 네. 오. 숫자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PR이 몇백 배거든. 아니 PDR이 이건 좋잖아. 그러면서 투자하는 게 코로나 이후 그때였나요? 그때였던 거예요. 배터리에 올라갔을 때도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성장주가 득세를 할 때 항상 PDR이 나와요. Price to Dream Ratio. 꿈에 기울기에 투자하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방식 아닌가요? 가치 투자자로 입장에서 보시면 훨씬 더 그렇죠. PSR도 많이 썼잖아요. 매출 대비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 기술주를 분석하기 힘들고요. 분석이 가능하신 분만 투자를 해야 되겠죠. 주식이 뭐 기술주만 있는 건 아니고 뭘 사든 수익만 나면 됐지 꼭 그 종목을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분석하기 편한 것도 많았잖아요. 반도체 작년에 돈 잘 벌 때 그냥 하이닉스에 사고 삼성을 샀으면은 네. 편하게 PR 3배 4배였잖아요. 주가 4배 오르기 전에도. 지금도 PR이 뭐 6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불가능한 게 도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성향에 맞게. 예. 그리고 지금 시대는 시대 큰 변화 AI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이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동 사태 아니었어도 유가는 올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돈의 가치가 점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리만 사태 때 엄청나게 돈이 풀리고 코로나 때 또 돈 풀고 계속 돈이 풀리고 흡수가 안 되니까 이 과잉 유동성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뉴노말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해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젠가는 이 거품이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 이게 물가 상승으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화폐 가치가 사실 진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실물. 예. 그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린 PER, PBR, PSR, 뭐 PDR 지표도 나왔지만은 지금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소위 대체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플레이스먼트. 말 그대로 대체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 포스코를 예를 들면 철강 공장이 있잖아요. 용광로들이. 근데 포스코랑 똑같은 공장을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짓는데 드는 돈이 얼마냐는 계산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포스코 철강을 똑 떼서 그게 한 2, 30조의 거래가 된다. 근데 똑같은 회사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면 한 100조 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20조는 훨씬 넘을 것 어림도 같은데요. 없는 네. 일이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럼 이게 싼 거잖아요. 이게 200조에 거래된다. 그럼 이거는 100조에 만들 수 있는데 비싼 거고. 당장 누가 하겠죠. 이게 200조에 거래되면 누군가 새로 만들어 버리겠지 100조로. 이런 개념이 좀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는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과거 10년은.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너무 편한 거였던 거예요. 아니, 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어떤 유통업체가 뭐 신세계나 이마트 같은 경쟁업체보다 더 좋은 부지에 더 좋은 가격에 효율적인 설비를 자금을 쉽게 조달해가지고 유통기지를 마구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득세를 했었고 근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세상이 변해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가 우리가 1.2였지만 지금 이제 3까지 갔고 미국도 0.3에서 지금 4% 5%까지 가고 있는 금리가 뭐 몇십 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모 제지 회사가 불행히도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공장이 전소돼 버렸어요. 한 4년 전인가 그랬었는데 그 기업이 이제 보험료를 한 1,400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총 1,900억을 투입을 해서 보험료 받은 1,400억 플러스 500억 더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아직도 삽을 못 떴어요. 아이고. 지금 똑같은 공장 짓는데 3, 4천억 든대요. 물가가 엄청 오르고 인력도 어디서 구하고 뭐 과거에는 좀 후발주자의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선발주자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어 온 뭐 조선 현대나 이런 하나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수십 년간 반도체만 해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뭔가를 생산할 때 드는 금액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 기술력이랑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단위 자체가 몇십조, 몇백조 그럴 이렇게 수 있어요.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차입금 별로 없고 금리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좋은 부지, 좋은 설비, 좋은 공장, 좋은 인력을 이미 갖고 있는 아하. 소위 말하는 이제 우량 기업들이죠. 오래된 우량 기업들의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사실 뭐 조선주가 이렇게 오를지 방산이 오를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네. 조선 방산 원자력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같은 오래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면서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이게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자동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표를 보고 그거에 맞게 투자 전략을 짜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AI가 이제 해줄 수 있는데 가치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으로서의 가치 투자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가슴으로요. 거잖아요. 네. 미치도록 주식을 사고 싶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네. 주식을 내던지고 싶을 때 견딜 수 있는 용기. 그러게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액션이 똑같을 거잖아요. 모든 AI가 다 팔라 그럴 거고 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비싸게 사고 싸게 팔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만큼의 역할을 해내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감성 그런 것 같아요. 심장으로 가슴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키우려면 책을 읽어야 되나? 공부를 일단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잘 견뎌요. 인내심도 강하고 네.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격이 급하신 분이 같이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냥 내일 손절 매칠걸요. 아니 배당 받으려고 배당 5% 받으려고 네네네. 훌륭한 가치주를 샀는데 남들은 상한 가치고 이래보세요. 그분은 아마 이거 손절 매치고 모멘텀 투자해가지고 또 상투 잡아서 또 깨지고 이럴 거거든요. 약간 그 48 요런 네. 그쵸. 가치 안타깝죠. 투자가 절대 네. 최상의 전략이 아니거든요. 최상의 전략은 모멘텀 투자죠. 사실 돈을 제일 잘 버는 거는. 네네. 근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드무니까 모멘텀 투자 너무 하고 싶죠. 저도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돈 빨리 벌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이거는 직관이나 통찰력이 엄청 뛰어나야 되고 감이 엄청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이 없는 사람이 이제 같이 투자하는 거죠. 지금은요 사실 48 해도 괜찮은 게 예. 워낙에 시장이 좀 좋잖아요. 호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의장님께서도 2010년 즈음부터 삼성전자를 전략적으로 예, 예. 매매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가격으로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가격이요. 네. 좀 애매하긴 하죠. 저희는 사실 너무 싸게 사서 6만 원에 많이 사서 한 주도 안 팔고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10만 원대는 사실은 뭐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8만 원, 9만 원 정도죠. 근데 냉정하게 좌표를 짚어보면 또 PER은 또 6배, 포워드로 6배라서 우리나라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고 경쟁 빅테크 기업보다 훨씬 낮잖아요. TSMC가 훨씬 안정성 뛰어나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다 2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배 수준이라서 PER만 놓고 보면은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타이밍 시점 이런 게 좀 어렵죠. 이러다가 뭐 한 20만 원 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이 제일 싼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가치 투자자의 렌즈로 보셨을 때도 지금 올해 보유할 만한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는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와도 근데 조금은 살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전략을 코스피가 좀 부담스럽긴 해서 코스피가 사실 높아도 살 종목이 많고 싸면은 괜찮은데 투자할 만한 대상 기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국장을 외치셨다 그랬잖아요. 한 1년 예, 반 정도 예, 전에. 예. 그때 코스피가 이 정도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못했죠. 이 정도까지는 예, 예상하신 5천까지는 거예요? 예상을 했는데 네. 이 정도까지 이 속도로 오를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죠. 작년 4월 7일이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2,300포인트인데 13개월 만에 계산해 보니까 3.47배인가 올랐던데요. 그저께 7,999 찍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3.47배 13개월간 아마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속도가 어쨌든 너무 가파라요. 지금 급히 사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운용하시는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개인적인 투자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한 투자자로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자택이 한 채 있고요. 그냥 사는 집 한 채 살아왔고 운영하는 펀드에다 대부분 자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고 아무리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셔도 현금은 한 요 정도는 그래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저도 그런 게 있죠. 그럼 혹시 어떻게 분배를 하셨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네. 저는 3분법을 항상 말씀드려요. 자산 배분 전략은 왕도가 없기 때문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배분하는 거죠. 첫 번째가 어딘가요? 주식 관련된 네. 것들 한 3분의 1 정도 하고 네.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부동산 플러스 실물 관련된 것들 원자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유동자산이죠. 안전자산들 보험이라든지 연금, 현금, 은행의 정기예금 다 포함해서 그 3분의 1씩 배분을 하고 원래는 일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익률 한 해에 각각의 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일드가 있거든요. 이익률이 돈은 항상 밑에서 이익률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탈출하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연 3%밖에 안 나오는데 은행이자가 5다. 그럼 당연히 건물 다 팔아서 은행에 예금하는 게 맞는 거고 거꾸로 은행이자가 3%인데 임대소득이 월 10% 나온다. 그럼 부동산이 싸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 글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뭐 3% 정도라고 보면 국내는 그러면
그러면은 부동산은 4~5% 정도는 되겠죠. 물론 감가상각하고 비용이 들겠지만은 주식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단기 수익 나누기 시가총액 하면 일드가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600조다. 근데 320조 번다 봤냐? 그러면 20% 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를 다 더하면은 지금 PR이 최근에 계속 낮아져 가지고 어닝 전망치가 계속 올라요. 7.4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8배 정도라고 치면 PR의 역수가 이제 1드기 때문에 12%뭐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코스피가 한 해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12%, 미국은 4%고요. 은행에 넣으면 3%, 코스피는 12%. 그러니까 코스피가 높잖아요, 주식이. 근데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게 맞는 거예요. 좌표를 놓고 보면 이게 1드갭 스프레드거든요. 주식의 일드에서 채권의 일드를 빼는 그게 플러스가 높을수록 주식이 싼 거고, 미국 주식을 제가 작년에 안 좋게 본 거는 그게 마이너스가 한 번 났었어요. 미국 채권이 4%인데 미국 PR이 그때 26배, 7배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는 수십 년에 한 번 나올 거한 거거든요.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때문에 주식은 항상 높아야 돼요. 주식은 위험하니까 이익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 12% 버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나요. 채권은 3%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의 이익률이 떨어지면 주식을 줄이고 다시 채권이나 이쪽 343 이렇게 가든지 433 가든지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10년 20년 하다 보면 복리로 늘어나 있는 거죠. 계속 자산이. 그럼 요거를 재분배하는 그 기간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하고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즉시 해야죠. 천재지변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주가가 때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금리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또 너무 폭 나가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주식의 흐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실적에 달린 것 같은데요. 실적이요? 예, 저희가 좌표를 짚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어쨌든 PR이 지금 7.4배로 포워드로 나와버리니까 일본이 18배, 대만이 21배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 기업의 우리가 예상한 실적이 유지가 되면 2배 간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만 간들 할 말이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근데 유지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은.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2~300조 벌든 상장회사 이익이 800조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요? 저도 유지되긴 어려울 거로 보거든요. 유지되면 주가 정말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건데 거품이 생기면 그럴 때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시클리컬 디스카운트를 해요. 예를 들면 조선주 이런 주식이 건설이나 철강, 조선화학들은 시클리컬 역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 민감 업종은 항상 PER이 낮아질 때 팔고 PER이 높을 때 거꾸로 사요. 왜냐하면 업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적자도 나고 그냥 이익이 안 나요. 그래서 PER은 엄청 높아지고 대신 PBR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호황이 오면은 슈퍼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이익이 막 10배, 20배 늘어요.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은. 그래서 평소보다 이익이 몇십 배 나기 때문에 주가가 10배 올라도 PER은 항상 낮았어요. PER은 5배 이랬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이게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년, 3년 이어지니까 지금은 뭐 계속 이어지는 걸로. 오늘도 뭐 레포트 보니까 조선업종 레포트를 봤더니 당장 이익이 엄청 늘고 당분간 이익이 느는 걸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PR이 30배까지 왔어요. 이게 멀티플 확장이거든요. 그럼 혹시 앞으로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힘으로 봐서는 누구나 얘기하는 뭐 10,000포인트 이렇게는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지가 되겠냐가 문제죠. 10,000 갔다가 5,000 가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계속 굳건하게 자본시장 선진화 내지는 활성화 정상화 정책이 유지가 돼야 되고 승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상장회사 이익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은 갈 수 있습니다. 유지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자, 그렇습니다. 이채원 이장님의 성공 공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38년간 고군분투하셨던 순간들이 조금씩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한국 시장이 곧 우상향 자산의 대명사가 되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원 이장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리더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